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38살에 귀하게 얻은 쌍둥이들이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고 있어요. 딸이라 그런지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끝도 없네요. 이혼 후 혼자서 쌍둥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부족하네요. 그래도 이혼 전보다는 쌍둥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면서 지낼 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들인데 결혼 전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한 제 딸들인데 집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당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살갑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였으면 저도 이혼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시댁복이 없으니 남편 복도 없더군요. 가끔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만난 남자는 환상인가 싶을 만큼 먼 과거 얘기 같습니다. 모두 비슷하겠지만 결혼 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따줄 것 같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구나 싶은 생각에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던 회사원이었어요.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다 정말 우연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쯤이 한창 바빴을 때라 야근만 하던 때였어요. 일에 치여서 누굴 새로 만날 생각도 못하고 일만 했죠. 그런데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퇴근 후 우연히 갔던 술자리에 남편이 있었어요. 직장 동료와 야근을 끝내고 가볍게 술을 한잔하게 됐습니다. 그때 둘만 있던 자리에 직장 동료 남자친구가 합석을 했는데 같이 온 사람이 남편이었죠. 지인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라면서 알게 된 남편은 입담도 좋고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라 친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남편과는 금방 친해졌어요. 술 한 잔씩 하면서 친해지다 보니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기 시작했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남편은 책임감 있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하던 남편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맡아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의식도 있고 진중한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27살에 아빠를 먼저 떠나보내고 심적으로 힘들 때라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빠는 삼남매를 너무 아껴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온 가족이 상심이 컸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종종 저희 엄마를 찾아뵙고 지내면서 참 세심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친정엄마를 위해서 신발을 사온 거예요. 많이 걷는 일이라 발이 편해야 한다면서 저한테 사이즈를 물어가며 고른 신발이었죠. 저는 신발을 준비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준비한 선물에 놀랐습니다. 저만큼 엄마도 놀란 기색으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거 없어도 이젠 잘 다니는데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어. 발이 편해야 장모님도 일하실 때 힘이 덜 들죠.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녀 봐서 아는데 발이 편해야 무슨 일이든 편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잘 신을게. 신경 써주니 고맙네. 해준 것도 없는데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하니 미안해서 어째. 저는 미경 씨만 있으면 됩니다, 장모님. 사람이 아주 넉살도 좋아.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내가 그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줄게. 편하게 자주 와. 남편은 저희 집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며 친정 식구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남편을 마음에 쏙 들어있고 아껴주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둘이 좋아 죽겠다고
평생 둘이서만 살 수 있는 일이던가요? 결혼하고 부부끼리만 잘 살 수 있다면 이혼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참 결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도 점점 달라졌어요. 시댁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겪는 분위기가 낯설기만 했어요. 친정에도 큰오빠가 있었지만 유달리 큰오빠만 아끼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은 뭐든지 시부와 남편 위주로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둘째 아가씨가 시댁과 연을 끊고 살 정도였다니까요. 시댁은 백수 시부와 수선집을 운영하는 시모가 있었어요. 시부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한 지 꽤 된 상태였습니다. 거의 시모 혼자서 집안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집에서 놀기만 하는 시부 말에 시모가 꼼짝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시부가 유도 선수 출신이라서 엄청 체격도 거대하긴 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시부는 엄청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 본 광경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부가 갑자기 밥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국이 없어? 아, 국이 있어야 밥을 먹지. 그리고 내가 김치는 너무 잘게 썰지 말라고 했잖아. 국은 오늘만 좀 넘어가요. 내가 김치는 새로 썰어다 줄게요. 국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 김치도 치우고 국도 새로 가져와. 저는 갑자기 국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는 시부의 말에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모가 정말 밥 먹다 말고 국을 끓이러 간 거예요. 게다가 김치도 가져가서는 새로 꺼내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막내 아가씨는 궁시렁거리며 앉아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뻘쭘해져서 시모를 따라 주방으로 가봤어요. 주방으로 가보니 시모는 급하게 국을 끓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를 도우며 말했어요. 냉장고에 어제 먹던 국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데워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지난 국은 귀신같이 알아서 해주고도 욕먹어. 그냥 지금 새로 휙휙 끓이는 게 낫지. 국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아버님이 자주 찾으시나 봐요. 평생 머리 안 크는 애 키우는 것 같다. 하루 종일 수선하다 온 사람한테 국 타령이나 하고. 아휴, 내가 네 명에 못 살지. 시모는 시부를 엄청 뭐라 하면서도 열심히 국과 김치를 준비했어요. 거의 시모는 습관처럼 준비하는 모습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안 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다 해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은 1년에 제사만 5번이 있는 시댁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자주 모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시부한테 꼼짝도 못하고 시부가 말하면 불호령이라도 떨어질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시부가 자상하거나 살갑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집에서 일도 안 하면서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도박만 하면 다행이게요. 도박에 술에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유도 선수 출신이라 몸도 거대한 편이라 술을 마시고 소리라도 지르면 좀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모도 꼼짝 못하고 시부 말이면 그냥 군말 없이 다 해주고 살았습니다. 오래 본 것도 아니고 몇 번 본 저도 속이 터지는데 둘째 아가씨가 시댁의 연을 끊은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시부는 도박을 하면서 빚도 많이 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빚도 혼자서 지고 혼자서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자식들 돈까지 끌어다가 도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피해자가 바로 둘째 아가씨였어요. 시부는 둘째 아가씨한테 이런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4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아빠가 그 돈이 왜 필요한데? 또 도박하러 가려고? 아니, 나도 트럭이라도 구해서 어디 납품이라도 다녀볼까 해서. 언제까지 놀기만 하겠어. 좀 오래된 중고차라도 구하려고. 아빠가 일을 한다고? 진짜야?
언제까지 못난 아빠로 살 수 없잖아. 우리 딸 시집 갈 때 떳떳하려면 직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빠 한 번만 도와줘. 부탁하마. 나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아빠 진짜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꼭 올해 일 좀 해. 제발 부탁이야. 나 시집 갈 때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사고만 치지 마. 둘째 아가씨는 갑자기 일을 하겠다는 시부가 의심스러웠지만 일한다는 말에 선뜻 대출까지 받아서 4천만 원을 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가씨의 바람에도 시부는 정신을 못 차렸더군요. 딸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한 짓이 또 도박이었어요. 정말 만약에 제 친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저였어도 인연 끊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도 이해 못할 상황에 부모가 자식을 속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아가씨는 너무 크게 실망해서 시부한테 따졌는데 그런 아가씨를 보며 시모는 오히려 더 다그쳤대요. 감히 시부한테 대든다고 아가씨 마음도 모르고 시모가 호통을 친 거죠. 그러니 아가씨가 시댁과 잘 지낼 수 있었겠어요? 저는 둘째 아가씨가 시댁에는 명절만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이유를 듣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군요. 그런데도 시부는 둘째 아가씨가 정도 없고 쌀쌀맞다면서 엄청 싫어했어요. 자식한테 대출까지 받아다가 4천만 원 다 노름하는 데 쓰고 돈도 다 날렸으면서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도박하면 부모 자식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집 오고 1년 만에 저는 시댁에 대해 알수록 놀라웠어요. 결혼 전에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세히는 알 수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집이 어디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막내 아가씨는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시부를 닮았는지 회사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끔씩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죠. 시부처럼 술 도박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렇게만 보면 시모가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측은지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시모도 점점 표독스러워졌어요. 저는 결혼한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안 생기자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시모였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저만 보면 애타령을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저는 결혼 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가끔씩 야근을 연이어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피곤했어요. 아무리 비슷한 일을 매달 한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도 일이 늦게 끝나고 저도 일이 늦어졌던 날이었습니다. 시모한테 전화가 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게 찍혀 있었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시모는 제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남편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 네 남편 먹일 약 지어놨어. 와서 가져가. 약이요? 제가 퇴근하면서 집에 들리라고 할게요. 네가 와서 가져가면 될걸. 뭐하러 퇴근하는 애를 오라가라 해. 누가 보면 임신이라도 하고 집에 있는 줄 알겠네. 임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피곤하죠. 그리고 퇴근길에 들리는 건데 뭐가 번거로워요? 어차피 저희 집 오려면 시댁 지나와야 하는데요. 이런 건 여자가 가져가서 하나씩 주고 그래야지.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냥 퇴근길에 들르라고 할게요. 저도 좀 피곤해서요. 저는 다짜고짜 시댁에 들려서 남편 먹일 약을 가져가라는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시모는 제가 조금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임신 얘기를 꺼내면서 네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며 비아냥거리셨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저도 참 속상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매번 임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도 남편이 퇴근길에 시댁 들려서
시모가 챙겨준 약을 가져왔는데 이걸로도 시모는 저를 쥐잡듯 잡으셨어요. 거의 매일 아침마다 남편 약을 챙겼냐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동안 핸드폰에 시모만 떠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죠. 그래서 몇 번 전화를 일부러 피했더니 그제야 전화하는 걸 멈추셨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기간이 지날수록 임신 문제는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임신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보고 정기검진도 받아보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쉽게 찾아와 주질 않았어요. 아무래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원인인 것 같다는 말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참 힘겨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에 가장 상처를 많이 낸 사람이 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둔 시모가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금도 화가 나요. 늦둥이라도 낳고 보니까 남의 자식도 제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던데 그때 시모는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게다가 1년에 5번이나 제사가 있던 시댁에서 저는 정말로 안 겪어도 될 일 많이도 겪었습니다. 시부는 집안의 장남이라 제사가 되면 일가 친척들이 전부 시댁으로 모였어요. TV나 인터넷 보면 명절 스트레스로 고민인 여자들 많잖아요. 저는 명절이 1년에 5번 보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떤 달에는 제사가 2번이나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퇴근하면 제사 음식 준비하러 시댁 가는 게 일이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또 제사 지내면서 무슨 제사가 잊을만 하면 또 지내냐고 놀랄 정도였죠. 음식도 매번 만들고 차려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 가부장적인 시댁에서 누구 하나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안 만들 거면 시장이라도 같이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사 지내본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만 봐도 양손 가득이에요. 그런데도 시부는 시장 한번 같이 안 봐주는 거예요. 시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똑같았어요. 남자는 집안의 가장을 보고 잘한다더니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맏며느리라고 열심히 버텼어요.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제사가 5번이나 된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살았죠. 처음 몇 년은 힘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손에 익기도 했고요. 그래도 적응이 안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시부는 제사도 아주 정석으로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자정에 지내야 된다고 고집했죠. 이거 정말 환장해요. 요즘은 밤 10시에도 지낸다는데 시부는 무조건 자정에 지내야 조상덕을 본다면서 무조건 12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넌지시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자정에 제사 지내고 다 같이 밥 먹고 치우고 하면 새벽 서너 시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시모한테 넌지시 말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밤 10시에도 지낸다는데 저희 집도 시간을 좀 옮겨보면 어때요? 그럼 어머님도 다음날 수선집 열기도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기왕 하는 거 자정에 해야지. 2시간 앞당긴다고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10시에 해. 너는 마음가짐 부터가 글렀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하니까 조상덕도 못 보는 거야. 저는 그냥 일도 하면서 제사까지 챙기는 게 힘들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조상한테 잘해야 일이 술술 풀리는 거지. 네 마음이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고 아직까지 홀몸인 거야. 옛날 같았으면 임신 못한다고 쫓겨났어. 어머님, 저 병원도 다니고 있고 노력 중이에요. 병원 다니면서 저도 노력 중이니까 너무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도 걱정되시겠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고요. 너무 서운한 마음에 그날은 저도 서운하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사 준비나 열심히 하라더군요. 그러면 조상님도 제 마음 알고 덜컥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상 몇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냥 조상님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곡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에 내가 누구 제사상을 차리고 있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조상떡이라도 본 집안이면 몰라요. 시부는 맨날 술 마시면서 노름이나 하고 있고 막내 아가씨는 취직도 못하고 놀고만 있는데 대체 조상떡은 누가 보고 있는 걸까요? 시댁에 제사가 많으면 며느리가 죽어난다는 말에 그렇게 공감하면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사 때마다 시부는 술 만난 술고래처럼 술을 잔뜩 마시고는 취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부는 제사 음식 먹고 나서도 술안주 따로 챙겨오라면서 호통을 쳤어요. 꼭 어디 술 마시러 가게라도 온 사람처럼 시모를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불똥이 저한테 튄 적도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차리느라 하루 종일 전 뒤집은 저를 보면서 시부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맏며느리가 회물파전에 막걸리 좀 한 상 차려와봐. 아버님, 지금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이만 하시고 다음에 드세요. 아, 시간이 뭐가 늦었다는 거야? 해오라면 그냥 만들어 오면 될 것이지. 웬 말이 많어? 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뻣뻣하게 사니까 내가 자꾸 너만 보면 내 타령하는 거 아니야. 저 하루 종일 전 만들고 나물 무치고 조기 뒤집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해물파전을 만들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거 재료도 다 손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님이야말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뭐야? 어디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 옛날부터 여자 목소리는 창문을 넘게 내는 게 아니라고 못 배웠어? 하여튼 이래서 근본 있는 집안 며느리를 들였어야 된다니까. 아버님, 제가 정말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이 집에서 소리만 지른다고 가장인 것도 아니에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일도 하시고 채통을 지키셔야죠. 뭐야? 너 그냥 가. 네 집 가서 쉬든지 말든지 해. 제사 지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유난이야 유난은. 저는 그냥 가라는 시부 말에 그냥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당황한 채 제 뒤를 쫓아나왔고요. 그때는 남편도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어요. 시댁에 가면 남편이 저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음식이 올려진 제기를 제사상에 옮기는 일만 하려고 해도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면서 정말로 뒤집어져서 우실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부도 남편이 주방을 기웃거리면 사내 놈은 주방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며 불렀습니다. 진짜로 시부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지만 능력도 없는 가장이면서 실생활에서는 엄청 대접받길 바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늘 시댁만 다녀오면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눈치만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면 저희 집에서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시댁 제사 정도는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온몸에 힘이 빠질 만큼 고생하고 오면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면서 저를 배려했거든요. 이런 맛이 있으니까 1년에 제사 5번도 참아내고 살았네요. 그렇게 임신 못하는 며느리로 8년을 버텼는데 드디어 저한테도 축복이 찾아왔어요. 긴가민가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주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조심해야 될 때였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친정 엄마보다도 시모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할 정도였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서름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었습니다. 시모한테 전화한 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임신이래요. 뭐? 이제 나도 손자 생기는 거냐?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직 성별을 모르는데 저 임신 맞대요. 아휴, 그래, 잘했어. 이제야 우리 집이 조상님 덕을 보는구나. 시모는 울먹이는 소리를 하면서 기뻐했어요. 시부도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자기 아들이 장가 간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이 병원에 다녀오다가 이제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면서
감격에 겨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부모 되니까 정말 잘 살자.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우리 이제 아이 생각해서라도 현명하게 더 잘 살자. 그동안도 잘했는데 이젠 더 잘 살아야지. 저와 남편은 더 잘 살아보자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실체는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부와 달리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며 안심하던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거예요. 이제 제가 임신도 했으니 결혼 생활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만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회사에서 해고가 된 거예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잘만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해고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너무 이상해서 왜 해고가 된 건지 잘 좀 알아보라면서 남편을 재촉했어요. 남편 회사에 무작정 전화하기도 그렇고 앞뒤 사정을 잘 모르니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죠.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참히 사람을 자르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해고 통보를 받고 주방에서 술만 마시는 남편을 붙들고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고 듣게 된 남편의 해고 사연은 충격적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한숨을 쉬며 제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습니다. 걔가 평소에도 점심에 반주를 자주 했는데 그날도 술 마시고 고깃집에 갔었나 봐요. 근데 그날은 좀 과음을 했는지 설치용품도 막 던지고 술주정을 부려서 이렇게 됐어요. 술이요? 술을 마시고 이랬다뇨? 아니, 그리고 회사에 징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면 몰라도 그 자식이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사고 많이 쳤어요.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사고를 자주 쳤다는 말에 수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동안 남편은 불친절한 대응으로 고객 민원도 많았고 술을 마시고 일하는 날이 많았던 거예요. 근무 태도 불량에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 뭘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막 살았다고 하니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해고 이후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도 이제는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인데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방에서 술만 마시는 남편을 보니 시댁에서 도박만 하면서 사고만 치는 시부가 떠올랐어요.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정말 받아들이기 싫던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해고에 대한 충격으로 잠시 쉰다고 생각해서 다독여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만을 탓하면서 술만 마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시모가 저 임신했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시모와 시부의 지지를 받았던 때였네요. 아마 그때가 아직 제 뱃속 아이 성별을 모를 때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모는 집에서 술만 마시는 남편을 찾아와서 한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 그동안 네 아버지 퇴직하고 노름만 하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잖아. 이제 애도 태어날 텐데 정신 차리자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힘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믿음아. 그러니까 네가 임신한 부인 생각해서라도 이러고 있지 마.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 달라지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시모는 돌변하기 시작했죠. 바로 제 뱃속 아이 성별을 알게 된 뒤부터 시모는 돌변했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딸 쌍둥이라는 걸 알고는 시모와 시부는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망을 해도 저는 임신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딸 쌍둥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 난 뒤로는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아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저보고 잘 챙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시모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건 저인데 백수 남편 술 먹고 속 쓰릴까봐 해장국도 챙겨야 합니까? 진짜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막내 아가씨는 한술 더 떴고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새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엄마한테 달라고 해봤는데 죽어도 못 준다잖아요. 그렇다고 놀고 있는 아빠나 큰오빠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새언니는 그래도 돈 좀 모았을 것 같아서요. 급하게 핸드폰 요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핸드폰 요금 낼 돈도 없어요? 아니, 그 돈을 왜 저보고 달라고 하세요? 저도 병원 다녀야 돼서 돈 빠듯해요. 갚을 건데 뭘 걱정해요. 금방 다시 갚을게요. 당장에 돈 몇 푼도 없으면서 다음에 그 돈 생길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저도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시집 와서 시댁에 덕보겠다는 마음이 있던 것도 아닌데 저도 참 지질이 복도 없어요. 둘째 아가씨하고는 다르게 막내 아가씨는 경제 개념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하나 있는 새언니가 임신했다고 하면 축하한다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핸드폰 요금 낼 돈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가씨는 연을 끊고 살더라도 제 임신 소식을 알고는 축하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둘째 아가씨가 시댁을 견디지 못하고 연을 끊을만 했네요. 딸 쌍둥이 임신했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 전부 저를 죄인 취급했는데 유일하게 저를 축하해준 사람이 둘째 아가씨예요. 저는 임신하고도 시댁에서 참 별소리를 다 들었네요. 쌍둥이 임신이라 몸도 무거운데 제사에도 매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왜 이렇게 굶드냐면서 시모는 저를 질책했어요. 임신하고 나면 제 밥 제가 차려 먹기도 엄청나게 힘든데 시댁에서 제사까지 지내야만 했습니다. 진짜 악소리가 절로 났어요. 게다가 노산이라 몸조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체력도 딸리고 다른 산모들과 달리 나이가 많으니까 관리나 검사 받을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도 자주 다녀야만 했는데 시모는 그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산부인과 검진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는 우리 아들 집에 그냥 저렇게 널브러지게 두고는 혼자 병원을 가? 아니,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뻗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뭘 해주고 나와요? 술 깨는 약을 좀 사다 주던지 했어야지. 벌써 며칠째 술만 마셨는지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 아주. 그놈의 딸 임신해놓고 뭘 잘했다고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 저 산모예요, 어머님. 병원 가는 게 당연하죠. 딸 키워서 남의 집 보내면 그만인 자식들. 건강하게 낳아서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출가 외인들 자식 가져서 좋으시겠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럼 어머님은 아들 낳아서 술만 마시는 자식인데도 좋으세요? 그럼 내 아들인데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야. 저도 제 자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 그렇게 싫으시면 저 안 보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아들, 어머님이 챙기세요. 저는 시모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내 자식들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딸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아직 세상 빛도 못 본 아이들이 벌써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댁에서 몸조리를 할 수 없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시댁과 부딪히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시는데 제가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친정으로 가자 저를 탓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남편은 짐을 싸서 친정에 가버린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친정에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 그냥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걸. 이렇게 꼭 집을 나가야 속이 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딸 임신한 게 죄야?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 옛날 뿐이니까 그냥 장단 좀 맞춰주면 될 걸. 당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엄마도 약이 올라서 더 그러시는 거지. 아니, 애들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시면 애들 태어났을 때는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실 게 뻔하지. 당신은 우리 딸이 맨날 구박만 받았으면 좋겠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일자리나 구해.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부성애가 없어도 자기 자식들이 미움을 받으면 화가 나야 정상 아닌가요? 시모가 애들 태어나기도 전에 저러는데 앞으로 태어나기라도 하면 얼마나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란 인간이 가만히 참고 사과나고 있으라니 저야말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잘 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차올라서 배가 뭉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뱃속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도 친정으로 오니까 훨씬 편하더군요. 친정 엄마는 다짜고짜 짐 싸들고 친정으로 온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셨어요. 식당 일 하면서 피곤하실 텐데도 혹시나 제가 굶을까봐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친정에 왔을 뿐인데 고급 호텔이라도 온 것처럼 편안했어요. 그때 저는 나중에 제 딸들이 태어나면 꼭 저희 엄마처럼 든든한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의 뒷바라지 덕에 건강한 딸들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딸 쌍둥이 힘들게 낳고 보니까 참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덕분에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도 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쌍둥이를 낳고 힘이 빠진 채 누워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가 산후조리원 해놨으니까 가서 쉬어. 젊어서 애 낳아도 뼈가 시리는데 우리 딸 얼마나 힘들어. 엄마 고마워. 나 때문에 괜히 돈만 쓰네. 이게 무슨 괜한 돈이야. 너도 쌍둥이 키워봐. 내 자식한테 드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친정엄마는 제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해줬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남편 놈도 백수에 돈도 없을 때라 제가 남편이랑 있었어도 친정에 손 벌릴 수밖에 없던 때였어요. 이렇게 쓰면서도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저 쉬라고 해준 산후조리원에서 엄마는 큰일을 겪으셨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지금도 몸서리가 처지고 엄마가 당했던 만큼 100배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시댁에서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쭈뼛거리며 찾아와서 얼굴 한번 보고 간 게 다였어요. 친정엄마도 남편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세상에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시부 시모는 전화도 없고 얼굴 한번 보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진짜로 손녀라서 싫으니까 안 온 것 같아요. 대체 그 손자가 뭐라고 애 낳고 누워있는 며느리도 보러 오지도 않는 걸까요? 그래도 괜히 와서 헛소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딸이 어쩌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말만 하느니 안 오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시모가 저한테 보낸 문자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아이 낳고 누워있는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안 오면 병원 쫓아간다. 나는 아들 낳고도 바로 다음 날부터 일했어. 바로 저한테 제사 지내러 오라는 문자였어요. 애들은 건강하냐, 너는 몸 괜찮냐 묻지도 않고 그저 시댁에 일하러 오라는 문자뿐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노예인가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답장도 안 했어요. 전화가 오는데도 뻔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안 받았습니다. 막내 아가씨도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집안 제사에 오는 사람도 많아서 저를 대신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굳이 오라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기어코 산후조리원을 오셔서
제가 우려하던 일을 저지르셨어요. 그때 마침 친정엄마는 급한 전화가 와서 자리를 비웠는데 갑자기 조리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친정엄마가 손수 끓여온 전복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전복죽을 먹고 있는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 전화 문자 다 씻고 너는 그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저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럼 저한테 몸은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 몸으로 대체 어떻게 일을 해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애였네. 당장 옷 입고 따라 나와. 지금 집에 사람 들어오는데 팔자 좋게 죽이나 먹고 있을 때야? 뭐 대단한 애 낳았다고 유세를 떨어. 저 이거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거예요. 제발 좀 그냥 가세요. 저 지금 몸조리 해야 된다고요. 시집 와서 딸 낳았으면 고개를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네가 뭐가 잘나서 이러고 있는데 대체 뭘 잘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던 시모는 제가 먹고 있던 전복죽 그릇을 들더니 손으로 집어서 제 얼굴에 던지고는 나머지는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시모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친정엄마는 제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눈앞에 나뒹굴고 있는 전복죽을 보고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시모를 봤습니다. 시모는 키도 155에 몸무게도 57kg로 작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키도 166이었고 시모에 비해 덩치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와 쥐싸움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친정엄마는 화가 잔뜩 나서 눈이 돌아있는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전복죽을 손으로 움켜쥐고는 시모 얼굴에 비볐어요. 그리고는 시모 머리채를 잡아쥐고 흔들며 말했어요. 네가 감히 내 딸한테 죽을 던져? 내가 가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너 오늘 잘 걸렸다. 왜 안 오나 했는데 오자마자 이딴 짓을 해? 이 여편 내가 무식하게 힘만 세네 아주. 내 딸 건들지 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한 콩떡으로 봤나 본데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살자. 제사 못 지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오늘 아주 저 세상 구경시켜줄게. 친정엄마는 5분 정도 시모를 쥐고 흔들며 사정없이 때렸어요. 저는 말리지도 못하고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병원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늦었어도 시모는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친정엄마는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전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리원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걸 보니 참던 인내심이 폭발한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 확실히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집구석이랑 더 살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제 딸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두 팔 벌려 환영했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하자 갑자기 남편이 매달리며 말하더군요. 여보, 왜 그래? 우리 애들 잘 키워야지. 쌍둥이를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해줬던 것처럼 굴어? 그리고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해. 어딜 매달려? 저는 화를 내면서 남편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일하는 식당까지 가서 애걸복걸을 했대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애엄마 없이 못 살아요. 금방 일자리도 구하고 이제 제사에도 절대 참석 안 하게 할게요. 아휴, 어디서 개가 짖나? 저리 안 꺼져? 엄마는 남편한테 찬물을 끼얹고 내쫓아 버렸대요. 뭘 이제 와서 잘한다고 사람이 한순간 변하겠나요? 시부를 봐서라도 남편은 변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시부랑 같이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예요. 빚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 원이나 진 상태였고요.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용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도 모르게 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까 기가 막혔어요. 진짜 더럽게 엮이기 전에 이혼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모도 변했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아들 이혼남 될 것 같으니까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았죠. 시모는 갑자기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시댁에 지금 나 혼자라 너무 힘들어. 너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랐어. 네 시아버지 나 탓하면서 너한테 왜 그랬냐고 나한테 물건 던지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이제 너한테 절대 막말도 안 하고 일도 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제가 왜요? 아줌마 축하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제사 음식 혼자 다 하게 됐네요. 계속 그렇게 식모처럼 살길 기도할게요. 저는 끝까지 자기들 이익만 챙길 줄 아는 시댁한테 친정엄마 덕분에 한 방 먹이고 이혼할 수 있었네요. 이게 벌써 5년 전 일인데 엊그제 겪었던 일처럼 너무 생생해요. 그만큼 힘들고 너무 억울했던 시간들이에요. 제 쌍둥이들은 친정에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크고 있어요. 전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답니다. 아빠는 아예 없는 게 낫다 싶게 들리는 근황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정말 한심해서 혀를 찰 정도랍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전 남편은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네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애들 보고 싶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육비 보내기 전까지 애들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나는 그 돈 끝까지 받아낼 거야. 나 양육비 계속 안 주면 신상 공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서 양육비 내놔.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면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그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물론 공개한다고 해도 이름과 생년월일만 공개하는 수준이라 다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은 없지만 심할 경우 출국 금지도 된다고 하니까 해보려고요. 그리고도 또 안 주면 그때는 양육비 관련 소송도 할 계획이랍니다. 정말로 자식을 생각한다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줘야 될 돈 아닌가요? 옛말에 아들도 말 태워 놓으면 사촌 된다는데 뭐가 그리 귀한 아들이라고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식 혼인시키고 나면 자식은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울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딸 쌍둥이 귀해서 금지 오겹 키우지만 독립적인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친정엄마 도움으로 정말 바르게 키우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제 인생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전 시댁 식구들, 아가씨들만 봐도 개념 있게 스스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여전히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살고 있을게 안 봐도 비디오 보는 것 같네요. 이제 지난 과거는 훌훌 털고 미래를 보며 앞만 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긴 푸념 같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